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2025년 봄학기 기획특강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유럽에서 본 한강 문학을 첫 강의를 열게 된 이탈리아 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박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와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다 끝나고 사실은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한강 문학을 유럽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총 10개의 국가에서 어떻게 한강 문학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지막에는 저희가 강의를 100%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궁금한 점이시나 아니면 또 의견 주시는 거 피드백도 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는요, 사실 2022년부터 노벨 문학상의 이제 수상 작가가 발표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2022년에는 아니 에르노, 프랑스 작가고요. 그 다음 2023년에는 욤포세가 이제 그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저희가 항상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한강이 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국문학이 상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한테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기획을 한 것은 유럽에서 본 한강 문학입니다. 사실은 한강 문학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섬세하고 독특한 문체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성,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럽 문학에서 각 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 번역이 되었었던 과정, 그리고 어떤 작품이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어떤 문화권에서, 언어권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미 상을 받았을 적에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특별 대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탈리아 쪽, 그다음에 그 이재영 저희 운영위원이신 이재영 선생님께서 독일 문학,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이신 송홍진 선생님께서 프랑스 문학 쪽의 동향이랑 담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약간 그 특별 대담 형식이다 보니까 각자 한 20분 정도 짧게 담론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담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수많은 뭐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책이 읽혔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한강문학을, 사실은 국문학인 한강문학을 왜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왜 유럽 전문가들이 이 한강문학을 바라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유는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 독일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 프랑스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 보니까 오히려 그 언어권의 번역 시장이라든가 그 언어권에서 있는 문학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 문학사라든가 주요 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드러나게 돼서 한강을 통해서 현재 각 유럽의 그 문화 동향, 이런 문학사,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읽는 키워드들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한강을 통해 우리가 유럽을 이해하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튀르키예, 폴란드, 체코, 포르투갈 총 이제 10개국의 그 나라 전문가들, 문학 전공자들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 작품이 소비가 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번역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제 번역자이기도 하세요. 한강 번역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번역 심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한강이 그 나라에 소개되는데 굉장히 기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흥미롭게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벨 문학상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점들은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과정도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고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한강과 또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한강을 읽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소개를 해주시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재미있게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다 보신 대로 우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소개를 드리고 폴란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튀르키예, 그리고 체코, 그 다음에 5월 5일은 휴강을 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포르투갈을 해주시는 교수님께서는 브라질, 남미 쪽에서도 어떻게 읽는지, 또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같은 언어권이긴 하지만 또 분명히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영국, 스웨덴,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하고 강좌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진행을 할 부분은 어쩌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담화를 진행했을 적에 녹화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거를 조금 확장한 버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날 이제 받게 되었고, 스웨덴 할리던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문학과 사회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이탈리아 비평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언론이 어떻게 한강 문학을 읽고 수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이 바로 한강 문학이 이탈리아에 어떤 작품들이 번역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첫 번째 번역이 2016년이면은 사실 되게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식주의자가 먼저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회복하는 인간, 히라버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요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요. 한국에는 회복하는 인간과 내 여자의 열매가 따로 분리가 돼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요게 같은 책으로 볼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에서는 6권의 책이 번역이 된 거지만 이탈리아에는 5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어도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담론을 진행을 할 때도 정말 재밌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바로 직역해서 그냥 라베지테리아나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소년이 온다는 영어 번역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띠 우만이라고 해서 직역을 한다면 인간 행위라고 나오는데, 사실 휴먼 액트는 조금 거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태리어로 아띠오마니는 조금 그래도 비교적 철학적으로 좀 어감이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하는 인간이랑 내 여자의 열매도 직역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라버 시간, 이것도 이제 오라디 그레코에서 히라버의 시간이라고 그대로 이제 그 직역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on dico addio, 작별하지 않는다는 직역을 하면 작별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와 작별을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아디오는 사실은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현대어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디오는 신이란 뜻이거든요. 아디오는 신과 함께,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원을 따지면 이제 죽고 나서 뭐 신과 함께 뭐 잘 지내시오, 약간 죽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 뭐 이 말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좀 다소 무거운 인사거든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무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자를 또 좀 저희가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밀레나 제미라 치치마라 씨가 번역자 선생님께서 처음에 3권을 번역을 하셨고요. 영어에서 이탈리아로 번역을 하셨고, 리아 이노베티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이탈리아로 바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의 작품이 이태리어로 번역이 한국어에서 직역이 되기 시작한 건 사실 2023년부터다. 이게 조금 특징이고요. 출판사는 이탈리아에서 외국 문학을 소개하는 곳으로 유명한 아델피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표지도 사실은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아델피 출판사에서 그 베지테리아나 출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꽤 최근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빨간색 띠지가 지금은 다 붙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해서 그거 저는 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소년이 온다. 이거 역시 두 가지의 표지 디자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무채색,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표지에 안에 그림 있는 게 전형적인 아델피 출판사의 표지 모양인데요. 여기선 조금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인간은 한 가지 버전이어서 제가 띠지가 둘러있는 것과 그다음에 없는 버전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히라버 시간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띠지 있는 것과 없는 거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고 좀 최근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각 작품이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요, 사실은 아까 데보라 스미스가 사실은 같이 상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저희 그 맨부커 수상 때. 그만큼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본에서 중역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영어본에서 이태리어로 진행을 했었던 이제 번역자는 밀레나 제미라 치치마라 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회복하는 인간, 내 여자의 열매를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학의 이탈리아 출판 실장 진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의 역할을 사실 시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번역으로까지 그 시장의 요구로 인해서 번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상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맨부커 수상을. 근데 어떤 책을 읽었길래 맨부커 수상을 받은 거야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맨부커 수상을 한 버전을 읽고 싶은 거죠, 이탈리아 독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뭐 영어본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상을 받은 거에 그 상을 받은 영어본을 이탈리아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이탈리아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어 원전을 직역을 하게 되었고요. 번역가 리아 이노베티스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분이신데 한국에서 20년 넘게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말을 굉장히 한국인보다 더 잘하시는 번역가시고요. 요 히라버 시간이랑 작별하지 않는다를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지원을 해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해서 요 책이 나왔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사실은 한국어 번역이 한강문학을 비롯해서 한국 문학이 다른 나라 언어, 영어가 아닌 다른 유럽어로 번역이 되는 데는 한국문학 번역원을 포함한 그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체 10강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조금 맥락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리아 이노베티스가 이제 그 번역서를 내시고, 근데 작년에 12월에 번역서가 나오시자마자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서 독자 선정 분야 번역 1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문학은 저희야 뭐 한강도 있고 막 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문학에서는 막 굉장히 많은 번역서가 쏟아지잖아요. 너무나 수많은 언어권에서. 근데 거기서 번역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2달 전에 한강이 받았던, 그러니까 좀 약간 타이밍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강이 수상하실 줄 모르고 번역을 하고 계셨을 텐데, 번역서가 또 그때 이제 딱 타이밍이 맞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강 작가님께서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주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번역도 물론 충분히 좋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상을
받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보고 당연히 상을 받았으니까 뭐 좋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을 거고 뭐 비평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럼 상을 받기 전에 한강은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수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약간 요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읽은 작가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017년에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사실은 2017년이면은 베지테리안이 이제 이탈리아에 거의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이때 이제 요거 수상을 받게 되었고, 요 수상한 게 사실은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좀 이름을 퍼뜨리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말라파르테 요거 수상을 하셨을 때 이제 사진을 좀 이탈리아에 가신 거 가지고 왔는데요. 한강이라는 작가에 주목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작품, 베지테리안이 아닌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주목을 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증언문학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력이라는 주제, 보편성, 요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강이라는 작가에 주목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이 온다가 아직 이탈리아에 출간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상을 받았느냐? 작가의 작품을 이미 말라파르테 심사평가들이 영어본으로 읽었습니다. 그거를 읽고 한국에 지금 이태리어 번역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상을 주어지게 됩니다. 심사평은 독자의 목을 조이며 책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게 하는 이미지의 연상력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에 상을 주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 영어본에서 번역된 중역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으로 이제 수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상이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채식주의자가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2016년 경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 맹부커 수상을 수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작품이 아니라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쩌다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번역이 좀 되게 근사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문학 세계가 확장되는 그래서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고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말라파르테 이후 이탈리아에서 혹은 유럽에선 단일 작품 작가가 아니라 한강이라는 작가 전체의 문학 세계와 작품 활동 전반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현대사가 있었던 거지 한국에서? 라고 하는 한국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밀라노의 서점에 이제 이탈리아 서점에 방문하셨을 적에 사진이 있어서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말라파르테 문학상 심사평 요거는 저희가 페이지에 지금 현재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1980년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도시 봉기 사건, 도시 언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소설 소년이 온다는 권력의 잔혹성과 그 결과에 대한 산자와 죽은 자가 벌리는 긴 대화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에서 최근 아델피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지만 말라파르테 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이미 영어 번역본으로 이미 이 책을 읽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작가의 다른 작품인 채식주의자의 독창성, 환상적인 비전, 그리고 강렬한 서사력에 매료되었고 그 인상은 더욱 강렬해졌다. 심사위원들은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자의 문화적 소양이 항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에너지, 활력의 영감을 받은 작가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라고 전원일치로 이제 상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본으로 우리가 읽고 했다.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다. 이 작가에게 상을 주는데 물론 이 작품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지만 요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고 이제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은
바로 증언 문학입니다.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이탈리아 작가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프리모 레비를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증언 문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영화 그러면은 신사실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그 현대 이탈리아의 매개 그런 어떤 그런 예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탈리아 토양 자체가 증언 문학, 신사실주의, 인간 중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한 토양에 서 있는 문학 예술계이기 때문에 이 한강의 작품이 너무나 씨를 내리고 나무를 키우기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 온다가 이탈리아에 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증언 문학은 무엇일까? 그냥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걸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 역사 소설이랑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철학적 담론이 될 수 있겠죠. 이탈리아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비평적인 담론에서 이 책이 읽었을까라는 이제 그 소개하는 차원으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이탈리아가 패전국이기도 하기도 하고 승전국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계대전 때. 그리고 파시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무솔리니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그리고 뭐 홀로코스트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정치적 실험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람시도 있고 파솔리니도 있고 뭐 이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근현대의 경험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증언 문학이 단순한 과거 기록을 넘어서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유일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모럴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증언 문학이 이제 쭉 연결되게 된 전통을 저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3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라틴 합리주의 전통입니다. 이탈리아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전통을 항상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 제가 아까도 수업을 하고 왔지만 저 이제 이탈리아 로마 문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문명은 로직합니다. 굉장히 합리주의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리얼리즘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르네상스 역시 바로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실주의와 인간 중심에 대한 부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미토스가 아니라 사실, 현실에 두 달을 붙이고 항상 그 예술과 문화와 사회를 건설을 하려고 해왔고요. 그리고 저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들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수업도 했지만 피노키오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동화는 인어공주가 막 있고 막 바닷가에 가면은 인어공주가 노래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막 과자를 먹으러 따라가면 마녀가 있고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고 동화적인 것들이 보여지지만 이탈리아 동화는 피노키오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길어지라는 동화적 장치가 있지만 학교 가야 되고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귀신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서운 것들을 즐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그 추리소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고 리얼리즘이 강한 이탈리아 전통, 단테도 마찬가지고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로 쭉 이어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도 신사실주의 사조까지 네오리얼리즘 사조까지 이탈리아는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증언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토대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근현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현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의적이기도 하고 타의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정치가 아간베는 서구의 정치 실험실이 이탈리아다라고 말을 할 만큼 종교 전쟁, 반종교 전쟁, 통일운동, 통일을 하고 파시즘, 반파시즘, 파솔리니, 그다음 무솔리니, 공산주의, 그람시 너무나 많은 이데올로기와 전쟁과 폭력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격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진짜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증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몸부림, 어떤 모럴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언적인 문학이 아니고 문학이라는 두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증언도 중요하고 문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발의 힘과 불편하고 예외적이며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충분히 지향을 합니다.
그건 증언적인 거죠. 예, 그러면서 약간 고발의 성격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진실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이지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실을 지향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내 말이 맞으니 내 증언이 맞으니 그대로 판결을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에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데피네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동일하지 않는 담론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학입니다. 예, 그냥 어떤 데피니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증언도 중요하고 문학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 이 두 가지의 화학작용이 중요하지 증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증언 작가가 바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프리모 레비입니다. 프리모 레비이고요. 이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구성을 해도 정말 모자랄 만큼 정말 중요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화학자이자 작가이고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생존한 유대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학자, 정말 원소기호, 정말 완전 저희가 이제 뭐 문과, 이과 뭐 이렇게 말해도 완전 이과형 분이셨는데, 지식인이셨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오셔서 내가 말을 한 게 내가 기억인지, 꿈인지, 왜곡된 건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셨고,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건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생존했었던 기억들을 작품으로 집필을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서도 막 아우슈비츠 사실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없었다라고 증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정말로 세상이 없었고 근데 일부 남아있는 희생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꺼내기가 어려워서 증언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기억이어서 저 사람들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가 아니라 너무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으로 문명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도망가는 시도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바로 레비가 증언 문학을 펼쳐 보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간이라는 말에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운 좋게도 나는 1944년,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독일 정부가 사형을 시키려던 포로들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운이 좋아서 아우슈비츠에 이동됐다. 내가 운이 좋아서 아우슈비츠로 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수용사안의 일상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동시에 임의적인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책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당혹스러운 주제로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이미 널려진 잔악상에 관해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그것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쁜 짓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열을 내가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증언 문학의 역할입니다. 이 책은 새로운 제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야. 왜 이거 빼먹었어요? 이런 나쁜 짓은 왜 빼먹어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몇몇 측면에서 조용한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거야.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은 뭐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리모 레비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책이 발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인간인가 뭐 주기율표 쭉 뭐 가라앉은자 뭐 이렇게 쭉 책을 번역이 되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스타 작가가 되고 아주 중요한 작가가 되면서 뭐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본인은 항상 마음속으로 죄책감,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86년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책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또 다른 의미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증언 문학을 쓴 거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일에 대한 보편적인 증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이 책이 독일만을 위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증언 문학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을 남긴 부분입니다. 근데 파일을 넣었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 프리모 레비께서 마지막에 1989년이죠. 이때 이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아우슈비츠 사건이 있었고 세계대전 사건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에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을 때 그러니까 뭐 원자 폭발이 터졌을 적에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정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정말 현대사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일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치유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다시 우리는 예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유럽 사람들이 희생자건, 그러니까 가해자건 피해자건, 가해국이건 피해국이건 어떤 지식이건 모두가 다들 굉장히 낙담하고 지쳐있고 희망을 잃었을 적에 바로 아우슈비츠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었거든요. 우리 문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증언할 수 있고 증언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술을 할 수 있고 다시 문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레비는 어떤 그 폐허 속에 있는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약간 희망처럼 다가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문학으로 인문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적에 마지막에 결국 로마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책감을 사실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레비는 사실은 이탈리아 작가들과 유럽의 작가들, 그 다음에 세계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슬프게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에는 본인의 죄책감을 떠넘기지 못한 것들, 넘어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한 슬픔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강이 넘어서게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통해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폭력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레비를 읽는 것 같은데 희망적인 레비를 읽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작용을 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탈리아 언론과 이제 한강이 인터뷰를 한 건데 비극적인 일이지만 폭력은 우리 세상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죠. 한국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폭력은 수면 위와 아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광주는 폭력과 인간의 존엄이 치열하게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시공간을 그려내고자 하였습니다. 20세기의 역사는 폭력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깁니다라고 하면서 2017년에 코리아 델레 세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 일간지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시면은 사진에 그 광주에서의 그 사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요게 PPT 파일이 죄송하지만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는데 레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는 그 누구도 자살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너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들게 노역과 허기와 추기와 갈증들에 우리 몸을 괴롭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정신의 커다란 불행으로부터 신경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불행할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자살이 드물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자살은 철학적 행위이며 사유를 통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오히려 나와서 그 죄책감에 이제 마지막에 토리노 자택에서 자살을 한 그 레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세모를 치고 있었던 상황에 바로 아까 한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 증언 문학에서 본 소년의 온다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 이제 광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광주는 더 이상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력이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이탈리아 증언 문학의 가치와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이탈리아와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프리모 레비와 이제 조르조 바사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조르조 바사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프리모 레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작가 출신으로
이탈리아 그 증언 문학의 대표하는 작가다.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 바사니의 영화가 신사실주의 작가들, 그러니까 그 감독들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하시면은 또 찾아서 그거를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왜 뭔가 이렇게 뭐가 되려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막 또 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은 분명히 이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대 이탈리아 문학에서 20세기 근현대의 역사를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게 조금 약간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사실주의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신사실주의 영화 다들 막 생각해 보시면 되게 거장들이 있잖아요. 다 남자입니다, 감독들이. 그리고 신사실주의 작가들 사실 다 남자입니다. 뭐 파솔리니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프리모 레비도 사실 남자고 사실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의 서사로 다시 그 끔찍했던, 물론 그 신사실주의 작가들이 했었던 역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성의 소사와 목소리로 그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본다라는 것이 사실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처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엘레나 페란테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페란테는 한국에서 거의 책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번역서가, 한국에서 번역서가. 그러니까 페란테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따부끼, 안토니오 따부끼와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 작가죠. 이 두 분이 이제 따부끼는 2012년에 타계하셨고 에코는 2016년에 타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현존하는 가장 이탈리아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서 미리 저희 특별 담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맨부커 수상에 최종 후보에 페란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페란테가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잉 누가 받았지? 한강 누구야? 이렇게 봤는데 재밌네 이렇게 되면서 약간 더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페란테가 있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1997년에 다리오 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노벨 문학상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문화권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아가 좀 최근에 없네라고 해서 약간 이런 국제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페란테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상을 받지 못해서 약간 아쉬워하긴 했지만 또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게 돼서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제 저희가 흔히 나폴리 사부 작가 나쁜 사랑 요 이제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미권에서 사실 거의 메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란테 피버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요거 따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 나폴리 사부작은 영화로, 그러니까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지금 뭐 그 OTT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전 세계에 다 이제 그 방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엘레나 페란테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남잔지 여잔지 몇 살인지 그리고 외국인인지 심지어 외국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 쉬워서. 되게 복잡하지 않은 문체를 쓰고 근데 나중에는 페란테가 누군지 막 별의별 막 저거를 다 했는데 너무 이제 나중에는 신상털이까지 가는 것 같다. 막 이 사람이 막 탈세했네, 뭐 했네, 세금 갑자기 나폴리의 어떤 여류 작가 그 사람이 추정되는 이 사람이 교수가 세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내. 그래서 막 세금 너무 좀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탈리아 문학의 자체가 스톱 그만하자. 작가가 원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작가, 살아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랑 3부작이 있고 그 다음에 나폴리 4부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탈리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나폴리는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고 바로 이탈리아 남부 문제를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폴리 출신이다 여성이다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속하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상징합니다. 이탈리아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여성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대학 교육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폴리는 사실은 북부보다는 남부는 사실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북부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사실 나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장벽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폴리 사부자, 그러니까 나폴리 출신의 여자로 1940년대생이 살아왔던 경험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년에 걸친 전체 서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아서 여자가 나폴리 출신 이제 처음에 주인공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 중학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3층 창문에서 집어 던집니다. 여자애가 무슨 학교를 가냐고. 이제 그런 시절의 그런 곳, 나폴리 그런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피아가 있었던 곳.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68운동도 보고 그 다음에 대학도 가고 거기서 지식인 사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순도 보고 남자들이 같이 여권운동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빨래는 나 혼자 해야 되는 뭐 이런 현실들을 다 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 서사, 이탈리아에 있었던 68운동이라든가 그 전체 그 서사에서 남성 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의 서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래? 근데 한강이 그 얘기를 하네. 이 사람도 젊은 여자 작가인데 이 사람이 광주의 얘기를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소리도 맞았고 그리고 어떤 그 증언문학이라고 하는 코드도 맞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탈리아에 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눈부신 친구 요거 이제 지금 OTT로 한국에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약간 한강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궁금하시면은 요 작품 선생님들 번역서도 너무 잘 돼 있고 한국에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한강이 이탈리아에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선생님들도 아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영어 번역본이 처음에 나왔고, 근데 어쨌든 데보라 스미스 번역본이 안 좋다라는 건 결국 얘기가 됐잖아요. 오역이 있다라는 건 얘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야기가 없나?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번역의 문제를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그래서 쉬는 시간을 하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 11분이죠.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하고 또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봤었던 이야기들이 한강이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조금 반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탈리아 전체 분위기, 이제 토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분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는 증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조금 알아보면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베지테리언의 작가가 아니다. 한강이란 작가를 주목할 만하다라는 어떤 조명을 준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기의 서사는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한강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도 그렇지만 다 모두가 폭력적인 서사였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행이었던 분위기에서 한강의 어떤 그 시선으로 본 한국의 역사, 한국의 증언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탈리아에 쏘아 올린 작은 공 번역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깜빡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간에 약간 끊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 강의를 이제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를 준비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다 각 외국 문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실 텐데 다들 사실 처음에 너무 좋은 강연인데 다들 망설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국문학자가 아닌데 국문학을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학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엄격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이탈리아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네덜란드 문학을 하시는 분이시고 포르투갈 문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엄격함 속에 국문학은 사실 저희가 함부로 또 이렇게 잘 전문가가 아닌데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용기를 내게 된 건 뭐냐면은 바로 한강이 어떻게 그 나라에 수용이 됐느냐. 요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국문학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도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국문학에서 사실 이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든가 아니면 이런 작가도 있어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채팅방에서 저희가 담론을 또 같이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같이 얘기 많이 나누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강의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희 강의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한강이 이탈리아에 쏘아 올린 작은 곳,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카테고리로 강의를 10강짜리 열어야 될 만큼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표지라든가 제목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거의 하나의 담론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다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약간 좀 가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맨부커 국제상을 받게 되면서 한강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오역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걸 전문을 다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탈리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요. 뭐 이 문장을 이렇게 잘못 번역했고 이 문장 잘못 번역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식주의자가 오역되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실으면서 거의 이거는 번역이라기보다는 각색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약간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번역했잖아. 그 영어본 번역했잖아. 오역되었다라는 거. 근데 그거 문제 있지 않아?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영어 오역된 건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고 우리는 왜 직역을 못하는 거죠? 라는 이제 담론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쓰이진 않아도 영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데보라 스미스에 대한 오역을 다루면서 근데 이거 이중 번역 이거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번역이 영어 번역본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왜 맨날 오역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번역본을 번역하냐. 우리는 왜 직역을 하지 않느냐. 요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노만 고베띠라고 하는 이제 그 분께서 무지의 언어에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선 제3세계의 언어인 그러니까 알파벳권의 언어가 아닌 비서구권의 문학. 그러니까 사실 남미 문학도 어떻게 보면은 다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랑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쉽게 약간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와 남미에서 쓰는 남미 그러나 좀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죠. 번역이 되기가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정말 제3세계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아프리카도 사실 프랑스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동아시아의 번역은 정말로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정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얘기하시는 게 바로 마우리츠오 리오또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한국 문학이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때는 저희가 가면은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은 노스 사우스 물어볼 때 그때부터 이미 한국 문학을 번역을 이때 거의 뭐 조금 중국 문학 조금 일문학이 소개가 될 때 이제 한국은 완전히 그 관심이 없었을 적에 이때부터 이미 이제 한국 번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10편 정도를 진행을 하시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제 그 번역이 조금 꾸준히 좀 증가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제가 오늘 도표를 가지고 오려다가 오지 못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다 알겠지만 K 콘텐츠 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오늘 이제 저를 빼고 나중에 다른 9분들이 다 오셔서 얘기하실 텐데 각 나라에서 지금 한국어 선생님이 없어서 난립니다. 최근 젊은 그 유럽에 있는 젊은 층이 한국어 배우고 싶고 한국 영화 보고 싶어 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한국 게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한국 만화 보고 싶어 애니메이션 그 보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웹툰 이것도 굉장한 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많은 대학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어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위를 시작하고 석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1호가 막 나오고 작년에 나오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막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번역본들이 이제 한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젊은 층들을 말씀드린 김에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이탈리아 문학이 그러니까 한강이 또 이탈리아에서 통할 수 있었던 좀 두 가지 코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책을 많이 읽는 층, 지식인층에서는 아니 우리 페란테가 있는데 여기 한강이 상을 받았네, 한강이 이런 책이 있네, 증언문학이네, 뿌리모레비가 생각나네, 요런 책을 많이 읽는 지식인층인데 사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쇼츠나 게임이나 웹툰이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를 보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친구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데 요런 거 말고 한국 배경 문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 거기 나오면은 무슨 어떤 문화나 예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가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번역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K 콘텐츠, 그 다음에 K-팝 이면에 왜 그렇게 너무 심하게 왜 이런 것이 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젊은 층에서는 읽게 됐다. 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요, 또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대표적으로 번역을 많이 하신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리오또 씨가 계시고 한 분은 데 베네디티스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 받았는데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중 번역이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리오또 씨는 원문의 충실성만큼이나 번역가의 예술적 해설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탈리아에 그런 말이 뒤에 이제 나오긴 해. 뜨라두레가 뜨라디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반역이다. 우리가 그 번역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반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가가 하는 예술적, 그러니까 그 일종의 번역가도 작가다. 그래서 예술적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물론 완전 각색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들 사이의 균형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체를 조금 인터뷰 전체를 좀 읽어보면은요. 텍스트 번역에서 중간 구절이 많을수록 원어가 손상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중간 구절이 많다라는 것은 중역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하겠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 박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학 작품은 원본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인 역사 자료보다 더 원작자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즐길 수가 있다. 사실 문학 작품은 내용 이전에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며 이러한 감정은 표현할 수 없는 텍스트 차원을 파악할 수 없는 감수성을 지닌 제3의 언어의 훌륭한 번역가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이 문장에서 17단어 썼다고 17단어를 번역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감정과 정서만 잘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리오또의 관점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데 베네디티스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이중 번역에 대해 좀 엄격하십니다. 이중 번역의 오역을 가중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시고요. 특히 비서구 언어가 주격이 될 경우, 그러니까 뭐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뭐 영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중역이 있을 경우에는 서구 중심적인 번역이 무조건 초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곡의 가능성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번역한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본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번역가들의 훌륭한 선택들이 원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프랑스어를 이제 참조를 하셨는데 프랑스어 번역본이 너무 번역이 너무 근사한 문장인 거죠. 근데 이거 오역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판사 편집자들은 원작의 본래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고 서구 언어 버전만으로 기준으로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특정 작품을 소개하기로 했고 이따금 제 번역본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였다. 톤과 매너가 다 달랐다라는 경험을 좀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제가 번역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요 부분 좀 되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AI 번역도 있잖아요. AI가 번역기를 많이 돌리는데 제가 이제 약간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적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 1:1 번역은 잘 되는 건데 톤과 매너를 살리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이태리 문장이 이렇게 근사한 한국말이 됐지? 라고 보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뭐 AI 번역기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저거는 아니지만 약간 이 두 가지 지금 데 베네디티스가 말씀하신 거랑 그다음에 리오또 씨가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두 가지 오류가 다 약간은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번역이라고 하는 건 되게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번역자가. 근데 그 선택을 AI는 하는 기준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얘기들로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가 뭐 담론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사실은 영어 출판은 사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사실은 한국의 이탈리아 문학을 많이는 아니지만 번역을 이제 몇 권을 했고 계속 번역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영어권이 아니라 비영어권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언어가 아닌 언어권에서 번역서를 선정을 할 적에 번역자한테 너무나 큰 짐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많지 않고 이 번역이 돼야겠다라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많은 이탈리아 번역본 그 원서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번역을 해야 될까 선택하는 작업이 사실 번역자한테 지어진 아주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미권에서 이미 수많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간 언어로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국의 출판 시장이라든가 어떤 그 요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영미권에서 먼저 번역서가 영어로 나오고 그거의 반응들,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읽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의 의미도 이탈리아에서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정말 좋은 소설이 많죠.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모든 선택을 번역자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어 책들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번역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번역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출판의 영향력은 여전히 굉장히 지대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어 문학의 중심성.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여전히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의 관행이 에이전트나 편집자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된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검토가 됐을 적에 마켓을 검토를 하고 영어 시장에서 이제 번역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작업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도착지에서 관심이 없으면 번역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켓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공급만 계속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맨부커 상에서 영어본이 수상이 되고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본이 잘못된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탈리아로 번역이 된 과정들이 사실 요거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비평계에서 다루는 한강 문학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주의, 라틴 합리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텍스트, 원전, 오리지널, 아카이브, 문헌학 이런 거에 굉장히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원서를 만지고 읽고 복원하고 이런 작업이 사실은 문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담론을 만들고 이런 건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거 이거 만지고 이거 하기가 바쁘다. 그 다음에 저 제3세계 한국에서 있는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다. 잘 알지도 못하고 원서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최근에 이탈리아 비평계에서 한강 문학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많이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레모 체세란이라고 하는 지금 이탈리아 비평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채식주의자의 번역 논쟁과 그다음에 한강이
좀 중요한 작가라는 비평을 좀 해주세요. 번역서를 읽으시고. 그래서 영어로도 읽으시고 이탈리아로도 이 작품을 읽으시고 비평을 해주시는데 이탈리아 국문학을 하시는 쪽 국문학계에서 한강을 좀 비평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은 번역의 불가능성과 윤리에 대해서 이제 그 키워드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간결한 서술, 주제와 형식에 집중, 그다음에 예리한 상징적 장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시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언어다. 문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적이다. 그러니까 소설인데 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건 사실 저희가 한국어 텍스트 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 번역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어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현대 우화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들레르라든가 이시카와 다쿠보쿠시를 연상을 시킨다라고 하셨고요. 저희 아마 제일 마지막 강의 해주실 것 같은 송홍진 선생님께서 이제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 한강 문학을 수용을 했는지 봐주실 텐데 그때 이제 보들레르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들레르랑 같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재미있게 선생님들께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베지테리안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거식증, 여성 육체, 꿈, 남성 오만, 성폭력, 가족, 한국 사회의 경직성, 자연,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가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레모 체세라니 비평가께서는 오역 논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엄청 영어 책을 이탈리아로 번역도 하시고 이태리어 책을 영어로도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 번역을 비교를 해서 보셨대요. 근데 이탈리아 번역이 더 좀 잘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번역이 오역된 거 있다라고 하는 거 봤는데 이태리어에서 번역이 잘 됐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번역이 사실 불가능하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만지는 것 자체가 반역이다. 시도 자체가. 그래서 번역은 완벽하게 아니라 뜨라두레는 뜨라디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번역가의 역할, 그러나 계속 해야 되고 언어의 등가성, 번역 비평의 어려움, 번역의 다양성 등 다양한 이제 논점을 제시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해야 된다. 어쨌든 번역사가 계속 많이 나와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시는데 원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거, 번역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꼭 한국어를 알아야 되느냐. 꼭 한국어를 알아야 정확성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한국어를 알아야 정확성을 판단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번역가의 주관성이랑 창의성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되게 잘 번역했다. 여기는 오역이다. 요 기준이 뭘까? 그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좀 번역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여기서 좀 한번 조금 정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담 스타리 이야기를 했으고 제발 번역서 좀 읽어라. 그러니까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그때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18세기죠. 이탈리아에서 사실 마담 스타리 이탈리아 문학을 연구하는 프랑스 문학 연구가가 이탈리아는 매일 단테만 보는 거예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맨날 그거 다시 보고 재발견하고 그러니까 그만 좀 봐라. 지금 이탈리아가 너희들이 여전히 근대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는 프랑스 혁명하고 지금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다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제국주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탈리아가 여전히 도시국가 형태로 쪼개져서 근대 국가 만들지 못하고 중세 자치주 국가에 머무르고 있고 너희들이 새로운 것을 더히 못 받는 건 뭐냐면은 세피를 수혈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 맨날 셰익스피어 그거 결국 우리 번역 우리 옛날에 페트라르카 거잖아. 소네트 우리 거잖아. 그만해라. 제발 번역서 좀 읽어라. 그러면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맨날 다 있는 거 달코달도록 그만 읽고 번역서를 읽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의 바탈리아 전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이제 굉장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번역서를 거의 읽지 않았었습니다. 읽지 않았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낭만주의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시기부터 사실은 고작 번역서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 언어로 쓰여져 있는 뭐 프랑스라든가 영어라든가 독일어를 쓴 번역서들이 그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만큼 번역의 전통이 길지는 않아요. 번역이라고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뭐냐면 라틴어 번역, 고대 라틴어 번역, 중세 라틴어 번역, 뭐 이런 작업들, 방언을 이태리어로 번역하는 거, 뭐 이런 작업이지, 외국 문학을 우리가 읽는다? 우리 단테의 나라,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번역을 번역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거의 200년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까지는 사실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거의 영문학, 불문학, 동문학 다 유럽 언어권, 조금 일본 문학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스페인 문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시 그 얘기가 한강 덕분에 좀 불어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한국어 번역 어떻게 할 거야? 일본어 어떻게 할 거야? 중국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3세계 언어에 대한 번역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실은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번역의 등가성, 그 다음에 그대로 단어를 번역을 해야 돼. 이게 사실 이탈리아는 그동안 뭐였냐면은 라틴어 안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랑 이태리어로 번역을 할 때 그런 얘기, 프랑스어 전치사 이거랑 아랑, 영어 전치사, 이태리 전치사 아랑 같냐 안 같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완전 메커니즘이 다른 언어잖아요. 이 언어의 등가성이 무엇이냐, 이거 이 번역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번역을 어디까지 창의력을 해석을 해줄 것이냐, 완전 다른 문화권을 번역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불을 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이탈리아에서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이 그만큼 한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가 흡수되고 있다, 들어가고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각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대로 될 수가 없고, 되게 많이 이야기들을 이제 그 각색을 하셔가지고 연극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정말 이 연극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각색이 돼서 무대에 올려지고 표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난 영해이고, 요게 이제 지금 포스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스터고, 그리고 이제 연출은 다리아 데 플로리안이 맡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메가 히트를 하게 됐고, 요 작품에 되게 다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유럽을 항해하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연극 채식주의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출발은 한강의 국문학의 한글로 되어진 텍스트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유럽에서 다시 새롭게 각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소설의 원래 원제 주제의식에다가 유럽의 문화적 맥락이 재해석되기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담론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보편성을 획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유럽적 시각으로, 좀 더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게 무대 위에서 상영이 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한강 문학은 이탈리아 문화 예술계에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조류를 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놉시스는 제가 가지고 온 거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아 데플로리아는 현실의 날 것과 상상의 경이로움 사이의 경계에서 관능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언어를 통해 이 불안한 우주를 살아있는 예술로 탈바꿈시킨다. 그녀는 빛과 소리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공간이 좀 약간 무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실, 추상, 영적인 공간.
이 이제 추상적인 거는 이제 꿈, 뭐 이런 것들, 무의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도 있죠. 이 다양한 공간에서 뛰어난 4인조 연주자들이 자신의 고귀함과 실망감 그리고 인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복잡한 존재들을 무대 위로 불러온다가 이제 시놉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해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다르게 각색이 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플로리안께 이제 여쭤봤죠. 연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질문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탈리아에 몇 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하시고 강연도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만남을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질문의 만남이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친밀한 차원과 세상을 결합하려는 자서전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 끝에 저는 그녀에게서 그러니까 한강에게서 환상적인 문학적 형식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자전적 경향은 그녀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 자체를 보고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연극 만들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을 적에 어떤 에너지와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작품을 내가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한강과의 그 본인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심오한 문학적, 예술적 경험을 하셨고 이거를 무대 위에 이제 올리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자전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데플로리안의 어떤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과 한강과 만났을 때 어떤 받은 그 특별한 에너지. 그것들이 이제 그 화학작용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문학, 새로운 어떤 예술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극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출 특징과 이제 미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과 변형의 미학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테아트론 인터뷰에서 필로리아는 원작에 사실은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항상 원작과 현실과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걸 똑같이 카피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작에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복붙은 아니잖아요. 복사 붙이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정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저희가 특이하다,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프리재즈 기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프레임을 짜놓고 너는 이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감정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무대 그 연극 자체를 계속 그 무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프리재즈라고 해서 계속 그 채식주의 작품을 읽고 뭐 나가서 다 같이 춤도 추고 산책도 하고 같이 어떤 계속 어떤 채식주의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들 뭐 이런 냄새 공간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원작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조금 기간을 가졌다라는 게 좀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의 의도는 연출가 배우가 의도적으로 막 딱 프레임에 짜져 있는 완벽한 어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각자 배우나 그 연출가가 인물과 내용을 서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다. 요게 좀 특이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도 사실은 채식주의자가 결말이죠.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쨌든 이제 결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뭐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역시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의 존재감과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데플로리안 이런 얘기, 연출에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맡은 모니카 피세두가 연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존재의 질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해요. 영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영해처럼 되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이탈리아 영해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영해라는 존재의 질을 무대 위에서 보여줬다. 퀄리티, 질을 보여줬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배우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영해의 육체적 소멸, 정신적인 변화 요런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아주 되게 유연하고 잘 풀어내서 존재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낸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동일하게 열린 결말이 되어 있고요. 관객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예의 선택과 의미를 각자 역시 이제 이 프리체즈 기간에 본인들이 체득했던 것처럼
이 영예라는 존재치를 각자 본인의 경험과 생각과 그때 느꼈던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냄새, 뭐 느낌, 뭐 신체적인 뭐 어떤 뭐 땀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열이 올랐을 수도 있고 가슴이 서늘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각자의 모든 경험들과 융합을 해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자신의 자전적 경험과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연극의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감각적이에요. 제가 몇 개 사진만 조금 가지고 왔는데 막 굉장히 조명도 굉장히 섬세하게 사용을 하고 무대 위에 연출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간 연출과 색채 미학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또 평가를 받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해의 내면 세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벗는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침대는 부부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작용을 하고요. 색채 미학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이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인간의 심리라든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을 해서 이게 계속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요. 빨간색은 피, 월경. 그러니까 베지테리안을 보신 분들은 사실 피가 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밝은 파랑은 몽고 반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혈종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은 식물. 그다음에 외계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는 한데 인간은 아닌.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은 아닌 그 외계인일 수도 있고, 이런 제3의 생명체, 뭐 이런 것들을, 동물도 아닌 제3의 생명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이 칼라를 사용해서 무대 위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뤄보고 싶은 거는요, 결국 이제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상도 받고, 근데 상을 받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우리도 한몫했어. 말라베르테 상에서 한강의 사실 채식주의자로만 유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년연대라는 작품을 다시 읽음으로써 이탈리아 번역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증언 문학의 힘, 그다음에 베지테리안에는 작품이 아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탈리아에서 증언문학이라고 하는 전통과 페란테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공유되는 경험들, 그러니까 여성의 서사로 현대사를 다시 본다, 뭐 폭력의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에는 한국 번역서들이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탈리아 비평기에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꿈쩍도 안 하는 이탈리아 국문학에서도 우리 이제 이거 번역을 이런 동아시아 번역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이 얘기 다시 꺼내야 될 것 같다. 200년 전에 얘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번역의 등가성이라든가 원정과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의 어떤 그 간극이라든가 이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말 많이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짧은 한 페이지 한쪽들 두세 줄짜리라도 정말 많이 노벨문학상 받은 너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때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소식이 키워드가 있었는지. 그래서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견 주시고 얘기 주시면 조금 질문 시간 갖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한류 때문에 요즘 한국이 분위기 좋잖아. 오징어 게임에 파라사이트에 되게 좀 많이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 파워?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한강이 받은 것이냐? 요거는 사실 너무너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낯선 보편성입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낯선데 분명히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강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이탈리아 반응, 첫 번째는 한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의 영향력이다. 그러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 K-팝, 드라마, 영화 등 킹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웹툰도 사실 이탈리아에서 지금 너무너무 인기거든요. 번역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관심이 증가한 거.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요런 되게 그런 좀 재미있는 거 말고 진짜 이제 전통 이탈리아, 전공 한국 문학은 뭐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강의 문학에 조금 조명이 됐다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도마니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한류의 힘을 증명한 한국의 소설가 노백상의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서구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구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한류가. 즉 한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빠른 규모로 확산되었다. 이런 현상은 K-팝 음악,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가 포함된다. 특히 2020년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봉준호 감독과 한국 영화계 전체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했으며 K-드라마는 서구의 한국적인 주제를 전파하고 패션과 한국 화장품을 포함한 서구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영향을 전방위에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어떤 한 흐름으로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유행인 거예요. 지금 보그 이탈리아에 나온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되게 근사하고 약간 좀 힙하고 조금 패셔너블하고 싶으면 뭐 근사한 카페에 뭐 한강 책 정도를 이렇게 딱 들고 가서 커피숍에서 먹어야 이제 약간 좀 있어 보이네 이런 패셔너블한 뭐 이런 것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좀 저희한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막 예전에 막 뭐 영문책을 가져간다라든가 그런 어떤 귀여운 지적 허세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강책이 됐다라는 게 이탈리아에서 되게 재미있는 어떤 상징적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문화 코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한국의 번역가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한류의 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분명히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분리해야 된다. 이게 약간 시너지가 난 건 맞지만 한강이라는 작품의 학술적, 문학사적 가치와 한류에 휩쓴 그것은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담에서도 이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이건 지금 한강뿐만 아니라 그 국가 브랜드 그 나라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 해에 그 작가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스웨덴의 할리먼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선택이 있을까? 뭐 이런 건 좀 다른 담론인 것 같습니다. 요건 또 스웨덴 저희 전문가신 홍재훈 교수님께서 또 재밌는 얘기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은 낯선 보편성입니다. 그러면서 코리에라 델라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돌아가신 김기덕 감독이라든가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막 그 베네치아 그 영화제 가셔서 많이들 상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뭐 배우분들, 감독분들이 이미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코리에라 델레세라는 김기덕이나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유사점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 새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 듯한 게 있다.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태어나든 생존하기 위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한강 문학에서 보여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좀 약간 불교적인 거 아닐까? 불교적인 세계관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우로뉴스에서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이중적 노출. 요것도 역시 동양사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살아가는 어떤 그 무게, 고통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불교라든가 동양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긴 하다. 신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동양적 특수성이 작품의 보편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은 작품의 독창성과 세계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즐겁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한강은
한강의 목소리는 꼬리에라 델라스라입니다. 섬뜩할 만큼 투명하다. 채식주의자 이후 그녀의 성공은 전 세계적이었지만 이 한국 작가는 자신의 스타일의 보편성을 새겨 넣었다. 그녀의 글은 전 세계의 말을 건넌다. 우리와 그녀와 갈라놓는 문화적, 언어적 심연을 건너 그녀의 생각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정을 생각하면 놀랍다. 그러나 목표물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화살은 매번 명중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은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은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던지는 화살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명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어의 신비, 어쩌면 언어가 가진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강은 누구며 왜 노벨 수상을 받았나라고 루니따인데요.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만든 저널이어서 되게 이제 좀 아주 비평적인 저널인데, 이 저널은 이제 채식주의자에서 그리스의 시간, 그러니까 그 히라버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소설은 단편적이면서도 선명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핵심을 포착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 문체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만연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진실에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문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점적인 것들이고, 어떤 문장의 견고함, 수려함, 화려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진실을 만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이거 A는 B다, 요거는 가까이 갈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로, 그런 문장력으로 사실 진실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 문학의, 현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수사, 우리가 하는 그런 수사 말고도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면서도 핵심을 포착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극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그 비평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그리고 한강의 소설에는 현대 이탈리아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통의 수사학이나 과시욕이 없다. 이제 같은 말이죠. 문장을 막 과시적으로 보여준다라든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의 고통이 어떤가를 전시하고 과시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담백한 문체로, 그러나 진실에 가까이 간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증언 문학이니까 진실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서 지금 보여주는 키워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폴란드를 보려고 합니다. 최성은 교수님께서 폴란드어과 지금 교수님이신데요. 번역을 하실 거고, 실제로 막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이제 그 폴란드 작가와 폴란드에서 한강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소개를 많이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폴란드가 저희한테 약간 그러니까 가까운데 낯선 나라이기 때문에 최성은 교수님 덕분에 한강을 통해 폴란드를 또 저희가 조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채팅방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은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 어떠셨어요, 선생님? 너무 좋았고요. 네. 네, 너무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좀 저희랑 비슷하지만 조금 또 먼 나라인 이태리 문학을, 이태리란 나라를 또 문학의 관점에서, 그것도 한강이라는 또 작가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셔서, 아, 요즘에 이태리에서 한강을 수용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또 그 번역의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제3세계 언어로서 갖는 한국어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마지막에 연극화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그 연극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몸으로 표현하는 한강의 작품이 어떨지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극이 막 5분 안에 매진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에도 너무너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이미 유럽에서 막 모시기가 힘든 그래서, 근데 그 말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강의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분명히 작품성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공연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강의 작품과는 다르게 또 그냥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주셔서. 네, 선생님께서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니, 온라인으로 선생님 뭐 혹시 채팅방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계실까요? 온라인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신사실주의를 언급하셨는데 이탈리아 문학에서 사실주의와 신사실주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신사실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사실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전체 문학 예술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신이 왜 붙었을까? 네오라고 하는 뉴 리얼리즘, 네오 리얼리즘이 왜 붙었을까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학이라고 하는 텍스트, 예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그 루미에르 형제가 상영을 한 이후에 되게 초기에 이탈리아도 영화를 상영을 시작한 나라 중에 한 군데거든요. 19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 영화야, 뭐야, 기술이야, 뭐야, 뭐 이렇게 막 예술이야, 뭐야, 막 굉장히 많이 논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나중에 결국 제 기억이 192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제7의 예술이다, 영화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새로운 예술로 하는 사실주의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그 매체로 하는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신사실주의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이탈리아 현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코스트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세계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끔찍한 가난이라든가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가 되고 나서 겪는 1차 이전에 막 끊임없는 그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마치 현미경으로 갖다 댄 것처럼 이거를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이런 새로운 현대사의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뉴라고 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뭐 채팅방에 선생님 없을까요? 저도 하나 선생님, 네. 그 프리모 레비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증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강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 왜 증언 문학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게 이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강 작가의 전공자도 아니고 국문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문학에서 어떻게 증언 문학을 불리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이게 지금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한강 작가께서 이거 증언 문학이요라고 데피니션을 한 거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탈리아에서 그걸 그렇게 읽는다. 프리모 레비를 읽듯이 읽었다. 자기식의 그 해석으로 이 증언 문학으로 읽었다. 요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준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사실 연극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체득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꼭 경험한 것만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증언과 문학이 다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꼭 다 경험한 사람이 꼭 있었던 사실만 절대 거짓말을 보태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만 기록을 하고 그것만 진실인가? 그것은 아니다. 경험하지 않고 체득하지 않아도 경험을 한 것 같다면, 진실에 가까이 가는 행위라면, 고발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증언 문학이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근데 현장에 있어도 저 그런 일 있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라 경험을 했다. 경험을 안 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 예,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언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비슷하게 엄청 짧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증언문학 희망 있는 레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언문학? 희망 있는 레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희망 있는 랩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다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문학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한다고, 인문학은 결국 우리를 양지를 끌어내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산으로 들로 숨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힘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결국 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꿈꿀 것이다. 인류는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다들 축배를 들었죠. 레비가 처음에 그 글을 썼을 적에. 그러나 레비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생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결국 이기질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은 정말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슬픈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레비는 실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기도 해요. 90년대는 약간 싹 좀 우울했다가 레비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얘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하지 않은 한강이 그러나 자신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진실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 자체의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레비는 갖지 못했던 희망을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희망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삶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되게 많이 위안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얘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나오는 질문인 건데 한강을 희망 있는 레비로 평가한다는 점이 궁금하다는. 그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네. 그러니까 레비 얘기하면서 많이 비교를 하면서 조금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러니까 레비를 보면서 생의 의지를 본다면 약간 그 레비는 근데 약간 그 생의 의지를 넘어선 생의 아름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다. 그게 약간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읽는 지금 그러니까 레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 뭐 다들 이제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이거 혹시 큰 걸로 넣었어요? 네. 글씨가 안 보여서요. 그 너무 저희가 작게 저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선생님 하나. 네.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가 있어서. 네. 온라인으로 선생님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그 폴란드의 최성훈 교수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